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뭐 간단하게 뭐 요즘 근황 말씀드려 보자면은 이제 지금이 4월 며칠이죠? 28일이네. 28일 금요일이고 일요일 날 영상 업로드 할 것을 지금 찍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원고를 받고 나서 제가 좀 수정 좀 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원고 최종 수정도 하고 다시 수정 보고 서문도 써서 이제 출판사에 보냈어요. 아마 3차 본이 또 올 건데 그게 거의 마지막 본이요. 마지막 본이라서 이제 원고 작업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나중에 편집하고 그림 넣고 약간 어떤 인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뭐 출판사에서 이번에도 이제 불광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계약할 적에 보낸 원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220개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또 원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이제 해서 또 한 권의 책을 또 만들어냈는데 이번 책 보면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제 글을 평가하기는 사실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글을 평가하기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원고 다시 보면서 재밌대요. 재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썼었네. 이거 꽤 오래전에 쓴 글도 많이 있거든요. 한 6, 7년 전에 쓴 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때 이렇게 썼었네. 와 재밌다. 하고서 이런 식으로 저도 약간 재밌게 좀 다시 한번 수정 교정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이 약간 스타일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큰 맥은 이제 똑같으니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뭐 설명이라든지 묘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를 끌어온다든지 일상생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재밌게 본 것 같아요. 교정 작업이었는데 재밌었어요. 재밌어가지고 이것도 뭐 괜찮네 하고서 근데 글이 좀 재밌게 읽히면 좋죠. 마냥 설명토로 갈 게 아니라 어떤 자기 경험 내용이 좀 드러나야지 독자도 그 글을 읽을만 하거든요. 그리고 글이 글만의 특징이랄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어떤 설명이 아니라 글의 어떤 문맥, 흐름, 단어 선택, 문장의 구성 뭐 이런 걸로 통해서 글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굉장히 뿌듯함이 있거든요. 이 글 정말 재밌다. 글 읽는 맛이 난다. 그런 글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글의 어떤 특성을 좀 살려보고자 해서 그런 식으로 좀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편집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글은 그냥 한 번에 쑥 읽힌다고 아무 뭐 지장이 없다고 문제가 그냥 쑥 읽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 책을 보셨다는 분들께서 요즘에 뭐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당신께서 다 책을 잘 못 읽으시는데 제 책은 한 번에 다 읽으셨다고 그렇게 쑥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싹 읽었다고 정말 좋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찾아오시는 분들께서는 저와 어떤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저기 감상이 있는 거죠. 글에 대해서 평가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겠지만은 코드가 맞다면은 그게 쓱 빠져 들어가서 한번 쭉 읽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글들을 제가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재미없는 거를 웬만하면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중순에 출판은 예정대로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기 제목도 결정되고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결정이 지금 보류 중이긴 한데 계속 좀 토의해 가면서 아마 좀 제목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선답 제가 지금까지 몇 번 했죠. 선답 저번에 만공스님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누구를 하냐면은 용성스님 용성선사편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해서 첫 번째 글이 화건의 도리가 만발하니 화장 세계로다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를 왜 선택했냐면은 오늘 뭐 하지 하고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선답이 보이는 거야. 보여서 이제 책을 툭 하고 폈어. 근데 화건의 도리가 만발하니 화장 세계로다 이게 보였던 거예요. 보여서 쭉 읽어 보니까 괜찮겠네 하고서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 글 화건의 도리가 만발하니 화장 세계로다. 그 다음에 할 것도 또 생각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것이 깨달음의 한마디인가 해가지고 용성 스님하고 정강 스님하고 이제 문답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읽어야지 하고서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해가지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되게 맑아요. 오늘 빨래할 걸. 빨래 했으면 잘 마를 텐데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뭐 다음에 해도 되고 좀 빨래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빨래 한번 나중에 날 좋은 날 해봐야 되겠죠.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용성 스님이 하루는 제자 고봉 스님에게 물었다. 고봉아, 화가원의 도리원 소식을 한마디로 일러라라고 한 거예요. 화가원은 뭐냐면은 용성 스님이 함양에 있는 백운산에다 이제 농장을 지으셨나 봐요. 그거를 화가원이라고 했어. 근데 이제 도리원은 복숭아밭 소식인 거예요. 복숭아밭. 그러니까 화가원의 도리원 소식을 한마디 일러봐라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백운산에 있는 농장에 복숭아밭 소식을 한번 일러봐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화가원의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가 화장세계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긴 한데 저는 약간 좀 뭐 제 뭐라 그러지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선호하는 스타일의 대답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용성쌤이 그 말을 듣고 내 이놈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이 공부께나 하여 안목이 열렸는가 했더니만 순전히 밥이나 축내는 밥도둑 놈이 아닌가 하고서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라고 적혀 있어요. 고봉스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혹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했나 하고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맨 처음 좀 갸우뚱했던 게 뭐냐면은 이치에 맞았기 때문에 제가 갸우뚱한 거예요. 이치에 맞아. 얘 이치는 맞아. 이치는 맞는데 뭐랄까 이치에 매여 있다고 볼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갸우뚱한 거예요. 이치는 맞아. 이게 틀린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이치를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이치를 자유자재로 굴릴 수도 있고 이치마저도 확 던져버릴 수도 있고 그게 과격하게 갈 필요 없어요. 근데 재치 있게 좀 대답하는 것도 참 좋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모범생스러운 답이었다고 할까? 화가원의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가 화장색입니다. 맞아. 맞긴 맞는데 재미가 없어.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밋밋해 너무. 그런 느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의 확신을 잃은 스님은 곧 스승께 여쭈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성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가원의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 화장세계로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밌죠? 고봉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똑같이 말씀하신 거 똑같이. 고봉스님은 분명히 이치에 맞게끔 그렇게 화가원의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가 화장세계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거기서 이 밥값 못하고 이 밥이나 축내고 뭐 어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화를 냈던 용성쌤이 고봉스님이 한 대답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야. 근데 여기서 뭐 고봉쌤이 뭐 크게 깨쳤다, 뭐 안목이 전환이 일어났다 그런 말은 없죠. 이런 일화가 전해져요. 여기에 대해서 김성우 선생님이 쓰신 글을 한번 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근데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어떤 선문답이 있으시면은 사실 성공부를 많이 하시는 건데 이거 똑같은 선문답이 있어요. 병정동자 레구아라는 화두가 있어요. 현측 스님, 법안 문익 스님하고 현측 스님의 어떤 대화가 있는데 병정동자 레구아 이거하고 똑같구나라고 하신다면은 뭐 성공부는 많이 하신 거예요. 적당히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바로 떠오르고 왜냐면 똑같아 완전히. 근데 이거를 나중에 김성우 선생님도 언급하시죠. 다음 설명 읽어보자면은 화가원의 도리원 소식 즉 깨달음에 대해 스승과 제자가 한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 근데 여기에 화가원의 도리원 소식 농장이 있는 복숭아밭 소식을 일러봐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뿐이에요. 표현했는데
깨달음이 무엇이냐, 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냐, 진리의 당처를 알려주십시오. 말하자면 그렇게 물은 거하고 진배가 없어요. 진배가 없는데 화가원 도리원을 그대로 쓰는 건 이제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는. 그렇다면 용성 스님과 고봉 스님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불법에 대한 안목이다. 그렇죠? 똑같이 말했죠. 화가원의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 화장세계로구나. 그러나 똑같은데 달라요. 달라. 뭐가 다를까? 똑같이 했는데. 말은 똑같지. 말은. 그러나 제가 이게 말씀드려보자면은 분명히 밀도는 다릅니다. 제가 눈앞의 밀도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눈앞에 정말 밀도가 높은다면은 눈앞과 확 통한다면은 맨 처음에 찔끔 통해요. 그다음 뭐 종지 그릇만큼 통하고 뭐 이렇게 손 둘레만큼 통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한번 제대로 부서지면은 전체로 통해요. 허공으로. 그렇게 통하게 되는데 그렇게 정말 제대로 통하다면은 눈앞과 밀도가 높다면은 부릴 수 있어요. 부릴 수 있어. 그때부터 말도 부리고 개념 생각 다 부리고 나도 부리고 온갖 유의법도 잘 부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집착 없이 분별에 휘둘리는 바 없이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나에 갇혀서 할 때는 그게 분별심에 휘둘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나로부터 잘 벗어나서 눈앞으로 돌아가도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그 분별의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요. 그럼 뭐냐면 그때는 분별심이라고 안 해요. 분별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분별치. 분별을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해서 똑같은 거예요. 분별에 휘둘릴 때는 그것이 분별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확 벗어나서 통을 굴리려거든 통 밖으로 확 벗어나야 돼. 일단 벗어나야지만 그 통도 굴릴 수가 있는 거야. 분별심에서 벗어날 때야 비로소 그 모든 인연 따라 나타난 분별의 일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안목,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분별지, 분별의 안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분별이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갖추니까 말들도 자유롭게 써먹는 거야.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용성 스님께서는 이 법안문익 선사하고 현칙 스님하고의 어떤 문답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나타났을 건데 그 병정동자 레고하드 알고 계셨으니까 이런 문답이 벌어지게 되었죠. 안목을 갖춰야만 똑같은 말에서 천지 형격의 차이점을 훤하게 볼 수 있다. 천지 형격이라고 하는데 하늘 땅의 어떤 명백한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밀도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유의법으로 벌어진 일들을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가? 그게 깨달음의 안목이고 깊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 같은 조그만큼 열렸다고 해서 이걸 다룰 수 있지 않아요. 확 벗어나야 돼요. 확 벗어나고 눈앞으로의 어떤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근데 제가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눈앞은 대부분의 공부한 사람이 찔끔찔끔 열려요. 찔끔찔끔 열리고 어쩌다 한번 툭 크게 열리고 하는데 그게 어떤 임계치까지는 가야 돼요. 임계치. 뭐 제가 말하자면 7부, 8부까지는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까지 가면은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우리가 해왔던 생활의 방식으로 수행의 패턴으로 그대로 이어간다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제 퇴타가 없어요. 퇴타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오르는 게 어떤 수행자의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제 김성호 선생님 설명 보자면은 고봉 스님은 이미 나름의 안목을 갖춘 공부 단계였지만 스승이 던진 낚싯밥을 냉큼 물고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파동되는 가련한 물고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고봉 스님은 바로 대답을 했지만 스승이 시험에 걸려 덜컥 자신을 의심하고 만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견처에 대해 순간적으로 확신을 잃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이 견고하지 못해서 밀도가 떨어져서 그렇다고요. 이는 고봉스님의 당시 경계가 절대적인 확신을 바탕으로 한 체험적 증오가 아니라 이치적으로만 안 해오에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증오는 완벽하게 이제 개합하는 정도라고 하시는데 완벽하게 개합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중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체험은 있으셨을 거예요. 있으셨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뭐랄까 눈앞에 완전한 이제 기반을 이룬 만큼 안정된 정도는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오라고 표현한 건데 체험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지만은 아직 해오 단계에서 어떤 완전한 개합까지 부분적인 개합은 몇 차례 이루어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용성스님도 고봉스님이 공부 잘하니까 이런저런 문답도 한번 던져보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신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공부한 사람한테 이런 걸 뭐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기록은 안 남겠죠. 왜냐면 맹하고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뭐 잘된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남게 되지. 이게 툭툭 던져봤는데 아무런 반응 없고 뭐 견처가 나아간 바도 없다. 그럼 기록 안 남겨지겠죠. 그러니까 고봉스님은 당연히 이제 선사로서 대선지식으로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니까 그 과정이라고 해도 이게 기록으로 남게 된 거예요. 남게 된 건데 물론 용성 스님은 대자대비한 몽둥이질로 고봉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으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이렇게 좀 탁말을 해주신 거죠. 거기서 약간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알긴 알아. 깨달은 경지가 역대조사의 견처와 같은지를 점검하는 말에 신득급이라는 말이 있다. 신득급. 이게 대선사 어록에 나와요. 증오와 해오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다. 신이란 확신할 수 있느냐의 것이며 득은 그 경지까지 다 체험했느냐의 것이다. 신이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스승도 믿고 법도 믿고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득이란 것은 온전한 체화, 개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다 체험했느냐. 깨달음의 경지가 수미산의 8부 등선 정도인가. 정상까지 밟아보았는가. 아니면 수미산마저도 거꾸로 뜨렸는가를 점검하는 말이다. 수미산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비유 대상으로 한 건데 8부 등선까지. 그래서 제가 8부를 얘기한 거예요. 80%. 8부 정도 갔느냐. 8할 정도 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정상까지 밟아보았는가? 정상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종국에 뭐냐면은 깨달음마저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 특히나 선불교,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깨달음에 머물면 안 돼. 그것도 어떤 의지처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거기서 확 벗어나야지만 나중에 자기 그릇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이 전체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전체로 살아도 나란 인연을 이렇게 부려가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중생 벗어나서 부처되는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중생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온전한 부처를 구현하고 있음을 스스로 명백하게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중생놀이 해도 된다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온전하게 녹아 들어가면서 자기 인연법에 따라서 역할 잘 해나가야 돼요. 그걸 이제 용무생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생사 없음을 인연 맞게끔 잘 쓰는 거. 그게 용무생사입니다. 생사가 없다. 무생사.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생사의 근본 없음을 완전히 깨치고서 생사에 머무르지 않고 생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용무생사지 생사가 없다. 그런 수준의 이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생사에 매몰되지 않고 생사에 물들지 않고 생사를 마음껏 부리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그게 용무생사입니다. 근데 이제 신득급이라고 했는데 그 본래 이제 대스님 이제 서장에는 뭐가 많이 언급되냐면 결정신이란 게 언급이 돼요. 결정신 신득급 이렇게 가요. 결정신은 뭐냐면은 견고하게 믿는 마음이에요. 견고하게.
결정되어서 딱 믿는 마음. 이건 뭐냐면은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법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법에 대한 진리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부처님은 분명히 이 길을 가셨다. 그리고 역대 수많은 조사 선지식들께서도 이 길을 같이 가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동시에 이제 뭐냐면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갖춰야지만 저 스승의 사소한 말, 행동 하나, 그것도 공부로 삼는다니까. 공부거리로. 믿음이 없으면은 스승한테서 공부 못 배워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믿음은 사람마다 다른 거야. 어떤 뛰어난 선지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제자들이 다 똑같이 믿을까? 모두 다 훌륭한 스님을 존경하고 막 이렇게 따르고 저 한마디 말씀을 의심하고 어떻게 자기 살림 삼고 그렇게 할 거야? 아니요. 믿는 마음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그 믿는 마음으로 사실은 공부하는 거예요. 스승이 수준이 높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승을 믿는 마음으로 그 공부를 해나갈 수 있대도 말씀 하나, 행동 하나, 가르침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스승이 뛰어나다. 그게 아니라. 근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면 그거 뭘 뜻하냐면은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를 뜻한 거야. 마음 자세. 어떤 뛰어난 선사가 있다고 쳐봐. 처녀 제자가 있다고 쳐봐. 그럼 천여 명이 다 공부를 잘할까? 뛰어난 제자기 때문에. 아니요. 그 믿는 마음이 정말 투철한 제자 몇 명 있어요. 몇 명. 그 몇 명이 원래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천여 명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문제가 아니란 거야. 나의 문제. 내 믿음의 문제. 이런 거죠. 그래서 신득급이라고 하지만은 신이란 건 결국 법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겠고 득이란 거예요. 득은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체험을 하는 거야. 개합을 하는 거야. 개합이고 또 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런 과위에 도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신득급. 하지만은 마지막에 급이란 것도 좀 그래요. 어떤 과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딱 털쳐내야 되는 거야. 떨쳐내야 되는 거. 그래서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도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면은 분명히 장애가 됩니다. 나중에. 장애가 되는 경우 많아요. 요거 내가 가졌어. 드디어 내가 얻었어. 근데 사람들이 왜 나를 존경 안 해주지? 하고서 이제 그런 공부인들이 있어요. 존경 왜 안 해줄까? 나 이거 아는데. 이게 확연하게 안 가서 그래. 정말 확 떨쳐내면은 알아도 진실하고 몰라도 진실해요.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암과 모름에 관여되지 않아요. 애초부터 알아도 옳았고 몰라도 옳았고 그 중간에도 옳았고 중생이어도 옳았고 부처여도 옳았고 뭐 저렇게 팔랑거리는 등이어도 옳았고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 저 앞에 꽃이 약간 이제 그 물이 없어가지고 누가 꽃을 이제 꺾어 오셨거든요. 밭에선가 뭐 이게 집 마당에서 근데 이제 약간 시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저 시들어가는 모습도 저 순간순간도 다 옳아요. 근데 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은 아닌 거야. 살림을 잡고 싶어요. 이거 나야 하고서 깨달음의 견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거기다 집 짓는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집을 지어. 이거 내 거야. 나밖에 몰라. 근데 사람들이 왜 존경을 안 해주지? 이래서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좁쌀만한 이제 소견이 일어나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집 삼으려다 보니까 별거 없는 거지. 그거 확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는 거. 그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이 확 열린 전체로서 사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게 진짜고 거기서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조금 얻었다고 해서 그거 자기 살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신득급이라고 하지만 어떤 과위마저도 있다면 그것도 확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그럴 수 있다면은 종국의 모환이면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될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중생놀이인 거예요. 중생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놀이란 말이 이 역할의 뜻도 있어요. 어떤 놀이 그러면서 또 논다, 즐긴다의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인 의미의 단어인데 중생으로서 누리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생놀이요. 애초부터 잘못된 게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체로서의 눈앞으로의 밀도가 확 커져야 돼요. 그러면 자기 인연을 분명히 수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런 신득급을 확인하는 문답은 병정동자 레고아라는 유명한 공원에서도 보인다. 병정동자 레고아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요. 저 벽암록 있죠? 벽암록 7칙에 나와요. 7칙에 평창에 나오죠. 평창에 나오는데 뭐 본칙은 해초 스님하고 문답이에요. 뭐 이건 좀 이따 한번 해보기로 하고 병정동자 레고아 한번 소개를 해 본다면은 하루는 법안문익 선사가 그의 문화에서 감언 소임을 보면서도 한 번도 법문을 청하지 않는 보은현칙 스님에게 물었다. 감언이란 건 선언의 감찰 소임이라고 하는 건데 감언 선언 감찰이라고 하는데 중간 소임 이상일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에서는 그걸 감찰하는 거야. 스님들도 감찰하고 이거 잘 된지 못 된지 감찰하고. 그러니까 지금 감언이라고 한다면 어떤 암자의 어떤 주지를 보통 감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찰 관리의 총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감언이라면은 선언 관리의 총 책임자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선언장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언장이면 굉장히 높은 소임이에요. 물론 그 위에 뭐 수자라든지 유나라든지 뭐 그런 직책도 있죠. 어른급들이에요. 그러나 감언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소임이고 윗소임이죠. 물은 거요. 나에게 묻지 않는 이유라도 있느냐? 뭐 빠진 것 같은데? 나에게 법을 묻지 않는 이유라도 있느냐? 법을 질문을 그렇죠. 하여튼 뭐 묻지 않는 이유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보은현칙 스님이 말한 거죠. 전 이미 청림화상 문화에서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좀 재밌네. 한 소식 얻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농담했어요. 누가 한 소식을 얻었습니다 하면은 제가 이제 999 소식이 남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 소식 얻었어. 그래 999 소식이 남았구나. 그래서 이런 약간 농담을 한 적이 있죠.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제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청림화상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뜻을 알았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 잘못 알았을까 두렵구나. 설명해 보거라. 근데 설명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해 보는 거는 이건 두 분이 같이 있어야 돼요. 두 분만 같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은밀한 문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알고 둘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되고 아는 사람끼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눠야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둘이 대화한 내용을 야 이것은 이것 이렇게 저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하면은 저 사람의 그 문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둘이서만 해야 돼. 근데 뭐 둘이서 대화를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뭐 천 몇백 년 뒤에 또 한국에 뭐 스님께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서 한다고 이렇게 다 알고 있네요. 두 분이서 하신 게. 그러니까 보은현칙 스님이 공부를 잘하셔서 나중에 선지식이 되셨으니까 그 공부 과정이 기록으로 남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해 보라고 이제 문익선사가 법안 문익선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 알았으면은 이거 설명할 수도 있어요. 설명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밀한 부분도 사실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이를테면 이 공부하다가 가끔 이제 어떤 종류의 뭐라고 해야지? 그 인터뷰?
뭐 공부한 분들 인터뷰 할 적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하다 어떤 견처가 열렸어. 확 열렸어. 마음이 확 열리니까 그런 말한 분들이 있어. 아, 이제 1600공안이 모두가 다 환히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1600공안이 모두 다 환히 뚫렸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1600공안을 그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하나가 뚫려 보이니까 모든 게 확 개운해진 것 같지. 근데 그게 그 순간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1600공안을 저도 본 적이 없고 이게 선어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그거 다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게 환히 뚫렸다? 아니에요. 그냥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이 공안으로 인해서 이게 뭐 법의 눈이 좀 밝아져서 환해졌습니다. 그 정도는 얘기했는데 1600공안이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사실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뚫리면 다 뚫린 줄 알고. 그러나 제대로 정말 뚫리지 않는 이상은 다른 공안에 또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뭐 어떤 공부인한테 공부를 잘 했어. 어느 정도 경계 열렸어. 그래서 제가 벼감록 삼칙인가? 뭐 일면불 월면불이 있어요. 원주가 마조슴이 아프니까 좀 건강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조가 일면불 월면불이니라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 설명해 보라겠어요. 여기 설명해 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정말 공부 잘했으면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제 오신 분께서는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가나다라 마바사는 사실은 이제 덕현 스님께서인가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뭐 조사서류인가 뭐 부처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 방송에서 덕현 스님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시는 거죠.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근데 뭐냐면 일면불 월면불은 그 가나다라 마바사로 안 통해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얘기해 보라고 한 거였어요. 그걸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 열렸는지 그렇게 체크해 본 거였는데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안 통합니다. 그거 정말 이게 가나다라 마바사를 눈앞과 정말 밀도 깊게 만났다면은 선문의 어떤 어렵게 보이는 듯한 공안도 진짜 뭐라고 해야지? 지금 어처구니 없게 쑥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밀도 깊게 못 가요. 맨 처음부터. 그냥 슬쩍 어떤 대통령만큼 슬쩍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효과, 개운함 때문에 이게 다 풀렸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런 거 하나로 퉁치듯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되고 정말 환하게 밀도 깊게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수많은 다른 방편법들도 잘 구사하게 됩니다. 하나로만 해서 안 돼요. 이 공안은 좀 세밀하게 봐야 돼요. 세밀하게. 이를테면 이 병정동자 레구와 화도 답 알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 왜? 이거 그냥 여기 볼까? 병정동자 레구화, 병정동자 레구화 이렇게 대답하는 분 많이 있어요. 맞아, 맞긴 맞는데 어디서 들어서 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은 좀 있어. 그러다가 어떤 법문을 들었어. 그래, 병정동자 레구화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제가 묻는 거야. 잘 아시는데 하도 뭐 아셨는데 근데 정말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냐고, 이 공부 완전히 끝난 거 같냐고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지 않겠어요. 끝난 것 같았으면은 저 안 찾아와요. 정말 끝났으면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법문 안 들어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법문 듣고 누구 찾아가고 법을 묻고 그런 일 없다니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뭘 찾아다니지 않아요. 근데 찾아다닌다 한다면 사실은
끝난 거 아닌 거야. 누구한테 법을 묻는다, 질문한다, 끝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정말 말해야 돼요. 나 이 공부 정말 끝난다. 내가 정말 화난가, 후련한가, 막힘이 없는가. 그걸 자기 스스로 물어야 돼. 근데 이제 이걸 도리를 안다고 해서 깨닫는 거 아닌 거예요. 도리를 알긴 알되 이 선문답의 이치를 알긴 아는데 삶의 경계와 순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게 무슨 뭐 깨달음이야, 공부야. 이 삶에서 자유로워야지 진짜 공부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문답 이를테면 해봐. 1600공안을 다 꿰뚫었다고 해봐. 야, 이걸 현란하게 다 안다고 쳐봐. 근데 이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대상 경계에 걸리고 수많은 어떤 나의 실생활을 가지고 감정 경계, 감정이나 생각이 휘둘린다면 그게 무슨 공부예요. 이 삶에서 자유로워지만 진짜 공부인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은 삶에서 자유로우면은 이 조사공안 필요 없대도요. 불교 필요 없어요. 삶에서 자유로운데 뭔 공안이 필요하고 깨달음도 필요하겠어요. 이 자유롭다면은 정말 자유로우면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성공부 할 필요도 없어요. 자유가 우선이야, 우선. 근데 자유가 우선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감, 실체감에서 확 벗어나야 되는데 그 가장 좋은 방편은 저는 불교라고, 당연히 불교이니까 스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저하고 인연법이 맞았던 것은 선공부예요, 선공부. 그러니까 저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연법들이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서로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거겠죠. 스승과 제자 인연도 맺어지는 거겠고. 그래서 정말 자기한테 솔직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제가 일면불 월면불은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이건 좀 뭐 나아간 사람이 해야 돼, 공부를.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문답은 할 수 있어도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미리 누설하지는 않아요. 누설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얘기해버리면은 누설해서 일면불 월면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좀 가장 저는 일반적인 거 어떤 기반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나가야 될 공안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좀 대화를 하면서 좀 하는 편이에요. 좀 설명해 보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뭐 크게 뭐 나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해 보거라 하니까 병정은 음양오행에서 불에 해당하니 불이 불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병정에서 병정이 음양에서 오행 불에 화에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 불이 이미 불인데 불을 구하고 있어. 부처인데 이미 부처를 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부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다. 이미 완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스님이 보은현직 스님이 이치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법안문직 스님이 얘기한 거죠. 과연 너는 잘못 알았다. 이치 수준에 머물렀으니까 잘못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치 수준으로 이해하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저 청원행사 스님이 이제 어떤 납자가 물었어. 공부인이 학인이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하니까 청원 스님이 대답한 거죠. 여릉의 쌀값이 어떠한가? 얼마인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납자가 물었는데 깨달았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깨달았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어디였지? 어디 공안인데 벼감로 공안이었나? 저 잘 생각은 안 나요. 여릉의 쌀값이 어떠한가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예전에 본 건데 어떤 분들은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릉의 어떤 지리적 위치라든지 어떤 상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쌀값은 뭐 시세에 따라 뭐 왔다 갔다 해서 뭐 무상하다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불법의 대의랑 뭐 결정된 바가 없고 그것이 중도이며 어쩌저쩌 이런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100% 틀린 거야. 100%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릉의 쌀값이 어떤가? 이건 뭐냐면은 곧장 들어야 되는 거 곧장.
청원행사 선생님도 곧장 말한 것이고 여릉의 쌀값이 어떠한데 이걸 곧장 얘기한 것이고 그 듣는 학인이 곧장 들었으면은 되는 거예요. 이 곧장의 뜻이 있는 것이지 여릉에도 뜻이 없고 쌀값에도 뜻이 없어요. 곧장 들음의 뜻이 있어요. 곧장 말함의 뜻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한번 확 넘어서야 된다. 확 넘어서야지 이걸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곧장의 일이 또 펼쳐지죠. 현칙이 수긍하지 않고 일어나 나갔다. 왜냐하면 청원행사 스님한테 이제 인가를 깨달음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다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개운치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운치가 않았다. 이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인 거야. 내가 개운치 않은데 뭔가 하나 걸려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분들 많아요. 공부 잘해서 번뇌의 문제 뭐 생사심의 문제 잘 해결된 것 같습니까? 하고서 예 많이 해결됐습니다. 하고서 나중에 얘기해요. 근데 2%가 남은 것 같아요. 2% 조금 남은 것 같아요. 100%에서 2% 줄었다면은 이거 공부 잘한 거지. 98% 사라지니까. 그럼 제가 거기에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그 2%가 이제 100%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2% 남은 거는 그 2%가 다시 100%가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확 벗어나야 된다니까. 이게 정말 대상경계 상황 그 모든 인연에 투명해져야 돼요. 투명해져야 돼. 투명하게 맑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좀 표현하지만 자기 가슴이 정말 후련해져야 되는 거예요. 환히 열려야 되는 것이고 여전히 2% 조금 껍딱지 미진한 부분이 남았다. 그냥 그거에 남은 거야. 남은 거. 그거 생각보다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거 나중에 떨궈내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적게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습의 문제 제 견해는 그래요. 습이 정말 발라. 정말 말끔해. 큰 어떤 분별 망상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확 깨치면은 이 나머지 정리하는 어떤 시간들도 그 나머지 후공부도 조금 좀 수월해 훨씬. 그러나 어떤 습의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아. 습이란 게 좀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인 거예요. 어떤 분별 망상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의 패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설사 일별했다 하더라도 이거와 이 도리를 한 번에 탁 깨쳤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게 곧장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습의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말끔하게 비워져 있다면은 법이 온전히 담는 거야. 온전히. 그래서 이 습이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습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러니까 바른 습을 가지는 거예요. 바른 습을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면은 정말 환하게 열려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은 어떤 공부 상태가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된다니까. 항상 눈앞은 정말 밀도 깊은 안정감인데 그리고 원래부터 열려있는 텅 빈 열린 전체인 것인데 이게 항상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초점이 중심이 나라는 중심에서 눈앞으로 확 넘어가야 돼요. 확 넘어간 만큼 그렇게 후련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운한 것이고 투명하고 맑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로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눈앞이 가진 원래의 속성인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근데 비워진 만큼 나란 존재가 비워진 만큼 이 눈앞과 만나는 밀도도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개운치가 않았어요. 현칙 스님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거야. 어디 가다가 에이씨 나 인정 안 해줬어 하다가 뭐가 깨름직하게 남아.
똘똘한 사람이니까 그게 깨름직하게 남고 양심적인 사람이니까 다시 와서 법원문익 선사에게 물은 거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법원문익 선사가 뭐라고 답했겠어요?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의 현칙은 크게 깨달았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벽암록에서는 제가 벽암록 아까 전에 살펴봤는데 여기서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깨달았다. 그런데 이치적으로 이해했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죠. 누가 해석하자면 이치적으로 현직스님이 이해했다가 나중에 그 법안문익 선사가 이렇게 똑같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는구나. 병정동자 레구화 하니까 완전히 깨달았어. 왜 깨달았을까요? 뭐 법안문익 스님이 잘 알아서? 이거는 너무 단순해요. 현직스님이 준비를 잘 해놓은 거예요. 비워놓은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확 걷어진 거야. 확 걷어졌어. 그게 뭐 며칠일지 모르지만은 이를테면은 강 건너다가 이렇게 뭐라 하지? 무슨 성 해가지고 뭐 중국은 워낙 크니까 여기 건너는데도 뭐 며칠이 걸려요. 말하자면은 며칠 동안 후련하지 못하고 개운하지 못하고 분명히 내가 뭐가 좀 모르는 게 있었을까 해가지고 의구심으로 꽉 차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심으로 꽉 차 있다가 며칠 동안 그걸 마음에 품다가 일주일 동안 싹 하고 이 한 생각만 하다가 이를테면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의심 일념으로 그렇게 법안문직 선사에게 갔다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을 물은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말하자면은 그러면은 병정동자 레고와 그 말에 탁 했지가. 자기가 대답했던 말이야. 근데 그걸 똑같이 법안문익 스님이 얘기했어. 내용은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나 뭐냐면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법을 들으려는 마음의 바탕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곧장 들은 거야. 곧장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현직 스님이 내용물은 달라진 바 없어도 크게 깨달은 거야. 크게. 눈앞에는 밀도가 없대도요. 애초에 밀도가 없어. 그런데 눈앞에 밀도를 왜 높이라고 하냐면은 나의 밀도는 있는 거야. 나의 밀도. 내가 비워진 정도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비워놨으면은 그게 눈앞과 바로 상통하는 거야. 상통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심 일념을 통해서 그 선정을 통해서 법을 들을 준비를 잘 해놨던 거예요. 선직 스님은. 현직 스님이 공부를 잘한 거야. 법안문익 선사도 사실은 안목이 있으셨던 거죠. 안목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평창에서 벽암록 평창에서 이 본칙공원은 사실 이건 아닌데 평창에서 원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법안 스님에게는 줄딱동시 대기가 있었고 줄딱동시의 대용을 갖췄다라고 한 거야. 줄딱동시란 게 뭐냐면은 이게 병아리가 이제 알에서 깨고 나오려고 해. 깨고 나오려고 했는데 다 컸어. 이제 뚫고 나오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뭐냐면은 병아리는 아직 힘이 없잖아. 힘이 없으니까 이 알을 깨고서 나오기엔 좀 힘이 들 수가 있어. 근데 그때 뭐냐면은 어미가 얘 이제 신호 온다. 얘 준비 다 됐다 해가지고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두드리고 동시에 어미가 바깥에서 그 껍질을 같이 깨주는 거예요. 그 껍질을 확 깨주면은 드디어 병아리가 확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미 닭이 스승인 거예요. 스승. 근데 스승이 얘 준비됐다. 얘 드디어 나올 때 됐다 해가지고 밖에서 탁탁탁 깨지는 거야. 이걸 줄딱동시라고 해요. 줄딱동시. 병아리와 어미가 동시에 알껍질을 깨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병아리도 법을 들을 준비가 되었어야 하고 이걸 또 알아볼 수 있는 어미, 스승의 안목이 있어야지 그 줄딱동시가 인연에 탁 맞게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잘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제자만 할 것도 된 것도 아니지만은 둘이 인연이 잘 맞아야 돼. 근데 이제 어미 닭이 요 준비됐다.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법안 스님이 줄딱동시에 대기가 있었고 대용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된 수자들을 잘 알아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툭툭 건드려 준다는 거야. 그래서 벼감록 7칙 본칙도 그래요. 이 본칙을 읽어보자면은 해초 스님이 법안 스님에게 여쭈었다. 제가 스님께 여쭈오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스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해초니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해초 스님이 뭐 깨쳤다는 말은 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는데 그런 말은 없는데 네가 해초니라. 아니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네가 해초니라. 이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곧장 들어야 돼요. 곧장. 뭐 곧장 말하는 걸 가지고 네가 해초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가 해초니라. 그냥 곧장 들으면 돼요. 곧장 말한 것이고 그 곧장으로서 만나는 거예요. 내용물은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66, 36, 99, 81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물은 애초부터 관련이 없어. 난 맨 처음에 66, 36, 99, 81 저게 도대체 뭔 소리지 하고서 예전에 학인 때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그랬었죠. 근데 66, 36, 99, 81 뭐 이거죠. 곧장 얘기하는 것이 곧장 듣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선이라는 게 선문답이 좀 뭐랄까 약간 장난스럽다고 할까 좀 약간 어떻게 나쁘게 보자면 좀 베베 꼬았다고 할까 그런 식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참 별거 아닌데 묶여있을 땐 모르는 거야. 내가 갇혀 살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호쌤이 이제 평화시기를 법안스님은 공부가 무르익은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안목하고 그러면서 그 한 끝에서 마지막 탁 빠져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편을 잘 쓰셨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인연이 맞아야 되는 거야. 이 공부도. 제가 예전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해서 이제 표현한 바가 있는데 공부는 4가지 인연이 있어야 돼요. 스승하고 제자가 있다면은 뭐냐면은 스승은 법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그런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자를 잘 살펴보면서 안목이 좋아가지고 그 제자에 맞게끔 방편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것이 어떤 스승이요. 법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 어떤 방편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어떤 능력, 그런 게 이제 역량, 그게 스승의 역할이고 제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배울 수가 있다니까요. 아까 전에 결정신이란 게 있었잖아요. 신득급.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공부를 해요. 모든 출발점이에요. 믿음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치지 않았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불교 출가하면 안 돼요. 불자니까 돼서는 안 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철 스님, 저희 은사 스님이 법전 스님이 깨닫지 않았다. 그럼 왜 출가해? 공부할 이유가 없어. 난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공부를 따라잡을 수가 있어. 따라잡든지 배우든지 할 여지가 생겨요. 여지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믿고 들어가야 돼요. 믿고. 근데 그 믿음을 누가 해주겠어요? 내 스스로 하는 거겠지. 그럼 믿음이 있겠고 뭐냐면은 동시에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분별심, 아까 전에 제가 습이라겠지만 그런 분별심이나 실체감을 잘 비워내놓는 준비를 해놔야 돼. 믿음을 갖추고 준비를 해놔야 돼. 그렇게 스승의 2가지 역할과 제자의 2가지 역할, 이런 인연 조건이 잘 맞으면은 스승이 이 공부 좀 됐는데 하고서 툭툭 두들겨 보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 스승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니까 여기도 현측스님도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니 법안모닉스님이 아무런 실력 없는 사람인데 500대중을 통솔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겠어요. 실력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들어간 거지. 믿고서 했지만은 뭐냐면은 종국이 깨달음이 되려거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념으로서 확 비워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연이 탁 맞아 떨어져서 깨달음으로 탁 발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묘사하기는 이제 원어스님이 묘사하기는 화살과 화살이 공중에서 탁 맞부딪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생각해봐요. 화살촉하고 화살촉이 공중에서 탁 마주치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희소한 거예요. 희소한 거. 여기도 날카롭고 예리하고 여기도 날카롭고 예리한데 그게 탁 맞아떨어지는 거. 이것도 희소하지만 저것도 희소해. 근데 그것이 만나게 될 탁 인연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서로의 인연이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이 스승의 조건, 제자의 조건이 잘 맞춰져야 된다는 그걸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좀 뭐랄까 쉽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 선답 어떤 본문 읽어보자면은 이 공안에서도 현직 스님은 해오는 하였지만 절대 확신이 부족하여 증오하지 못하다가 법안 스님의 자비심을 잊게 되어 비로소 활짝 깨닫게 된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해오는 돼 있죠. 해오는 돼 있지만은 해오의 어떤 기초적인 수준은 아니었던 거야. 제 생각에는. 물론 저 공부 끝났습니다. 다 한 소식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안심하면서 지내다가 그 마음에 비워진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뭔가 한 꼬투리 빠져나오지 못함을 알아본 법안 스님이 사실 훌륭한 선지식인 거죠. 근데 그 선지식이라 하더라도 밑에서 따라와줘서 수행해야지만 스스로 비워놓는 준비를 해놔야지만 그 법으로서 발현이 된대도요. 깨달음으로써 여기서만 알아보고 저쪽에서 이러고 하고 있어봐. 바보같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스승도 노력해야 되고 제자도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근데 그게 참 화살과 화살이 만나는 것처럼 참 희소한 일이에요. 어떻게 희소한 일. 근데 이제 이건 스승과 제자가 있을 때 이제 그 예시고, 근데 이제 독각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스스로 깨달으신 분.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과정엔 독각이셨죠. 다 준비는 했는데 뭐 고행과 선정 수행 다 하다가 다 벗어났잖아. 그러다가 뭐냐면은 새벽별 보고 탁 깨치셨잖아요. 인연이 누가 뭐 가르쳐줘서 깨친 거 아니잖아. 스승이 있어서. 그 전에 스승들은 다 벗어났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준비를 잘 해놓으면, 정말 내 스스로 잘 비워두면은 깨달음은 유정무정 그 모두로 와요. 새벽별만 깨달음이겠어요? 벌이 왱왱왱 날아가는 것도 깨달음이겠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화에서 파리가 와서 종이문에 탁탁탁 부딪힌 것도 이것도 법음인 거죠. 비 오는 날 우산 촥 하고 펼쳐지는 것도 법음인 거고, 저기 낙엽이 바람 따라 싹싹 굴러가는 것도 저게 법음 아니겠어요? 진짜 자기 스스로 열리면은 다 법으로 드러나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진리는 하나만 안 보내요. 모두를 보내요. 우리 하나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경계들을 다 보낸 거야. 그 모든 경계를 다 보냈던 건 뭐야? 이 세상을 보낸 거예요. 이 세상. 본래부터 완전 무별하고 깨달음으로 펼쳐져 있던 이 세상을 그 모든 방식으로 다 보내는 게 진여라고,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죠. 설명한 적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비워놓을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스승 그런 인연으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잘 비워놨으면은 온갖 만법으로 그 경계 순간으로 탁 깨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중간 과정에 스승도 있고 약간 선지식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약간 얄미운 도반들도 있고 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만은 그 모두가 사실 선지식이었지. 역경계보살도 있는 것이고, 뭐 역경계보살이 이상하게 뭐 우리 집 남편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긴 한데 다 자기 공부하기 위해서 진여는 모두를 보낸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모를 수도 있어. 사실은 저도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보낸 거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법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꽤나 오래전이에요. 이게 한 7, 8년 전 같은데 그 글이 이번에 책에 실리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눈앞과 정말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눈앞에는 사실 눈앞 그 자체는 수준도 없고 깊이도 없어요. 그러나 뭐냐면은 그 법을 담는 그릇은 바로 나인 거야. 그러나 나는 그 수준하고 깊이가 있어요. 근데 그 수준과 깊이는 뭐냐면은 내가 비워진 정도에 따라서 수준도 생기고 깊이도 생겨나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안목인 거죠. 안목. 완연히 제대로 비워져 있어야지 그 법도 크고 깊게 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담기는 거, 그릇을 크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종국의 마지막 과정에서 뭐냐면은 이 그릇마저도 확 깨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완전하게 개합하는 걸 뜻해요. 이 담는 거, 비우는 거는 사실은 수행의 과정인 거예요. 수행의 과정. 그게 불필요하다.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마지막에 인연이 되었을 적에 확 깨지는 거야. 확 깨지는 거. 크게 확 깨지는 거야. 저는 크게 깨지는 게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이제 많은 수행자들은 뭐냐면 뭐 깨달음이나 이치들이나 뭐 법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슬쩍 찔끔 깨쳐요. 그 깨침이 아닌 건 아닌데 너무 이제 좀 작아. 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깨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어. 밀도가 너무 낮게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수행, 비워냄의 준비와 그릇을 크게 하는 준비를 잘 해두면은 깨질 때 확 깨져요. 그래서 크게 깨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떤 불교의 정식 수행 방법을 통해서 그러냐, 그것만도 아니야. 자기 존재감, 실체감을 걷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고통도 그러하고 어떤 종류의 병적 상황도 그래요. 거기서 확 벗어날 수가 있어. 근데 이 그릇마저도 확 깨진다면은 크게 깨진다면 전체와 크게 만나게 돼요. 그게 깨달음의 깊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전체가 확 개합이 된다면 눈앞으로서 확연하게 돌아선다면은 그때 무엇이 남느냐? 제가 말하자면은 명백함 하나만이 남아요. 명백함, 명백함, 명백함. 병정동자 레구화도 명백함이고, 이게 뭐야? 화건의 도리가 만발하니 그대로 화상세계로구나. 이것도 명백함이고, 네가 해촌이라. 이것도 명백함이고, 제가 노장님한테 사구백비를 떠난 진리가 뭡니까? 라고 행자 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장님이 틱 돌아서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도 명백함이에요. 정말 내가 나라는 실제 중심에서 확 벗어나서 이 눈앞에 안목으로 볼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대상 경계가 명백함이야. 진여는 이 명백함으로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모두 다. 근데 내가 눈을 감고서 나란 존재에 갇혀 있으니까 이 명백함을 놔두고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스스로 갇혀서 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전체는 눈앞으로서 확연히 열려 있는데 개운하게 그 어떤 걸림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앞의 명백함이라는 것은 시원한 것이고 뚜렷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안정된 거예요. 이 눈앞에 절대적인 안정감, 활달의 통합, 자유로움, 인연에 아무런 걸림 없이 상응한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쏙 들어가서도 아무런 걸림이 없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무문관 이거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무문관 19칙을 해놨네. 19칙이 뭐지? 평상시도구나. 평상시도인데 마지막에 일단 처음부터 읽자. 남전 스님에게 조주 스님이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이 도입니까? 하니까 남전 스님이 평소의 마음이 도이다라고 한 거예요. 조주가
물었죠. 향하여 다가갈 수 있습니까? 남자이 말했다. 헤아려 향하면 어긋난다. 눈앞은 헤아려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미 도달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니까. 제가 또 얘기하죠. 이렇게 보이는 거라니까. 이미 도달해 있다니까. 헤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도인 줄 알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남전이 말했다. 근데 헤아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란 존재감, 실체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헤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아직 뭐인가 걸려 있어. 이분이 굉장히 뛰어난 도인이요. 저는 모든 선사 중에 조주 스님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데 아직은 안목이 확연하게 열리지 않은 때가 있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남전 스님과의 문답이 나오는 건데 헤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도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말한 거죠. 도는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안다고 하는 것은 망령된 깨달음이요. 모른다는 것은 깜깜하게 어두운 것이다. 만약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도에 통달한다면 마치 허공과 같이 텅 비고 탁 트일 것이니 어떻게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자 조주 스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문득 깨달았다라고 한 거예요. 이 말 듣고 깨달으셨어요. 조주 스님이. 안다 모른다. 알면 망령된 깨달음이요. 모른다는 것은 깜깜하게 어두운 것이다. 안다 모른다가 다 틀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자면은 그 근원이 있다니까.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내가 행한다. 내가 행하지 않았다. 이건 여전히 분별심인 거예요. 생사심이고. 내가 수행한다. 내가 수행하지 않는다. 이거 가짜 수행이라니까. 해도 잘못된 수행이고 안 해도 게으른 거예요. 이 나라는 근원 중심을 붙들고 있는 이상 안다 모른다 시비 유무 판단 다 틀렸어요. 이 근원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암과 모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 근원에 나란 존재감이 있어서 내가 안다 내가 모른다 이게 결국에는 분별되고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걸 확 벗어나면은 눈앞에서 나라는 인연을 통해 암도 분명해지고 모름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인연을 통해 암도 분명해지고 모름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분명함이 명백함인 거예요. 암도 명백함이요. 모름도 명백함이야. 이 명백함에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알아도 명백함, 몰라도 명백함. 알아도 눈앞, 몰라도 눈앞이라니까요. 이 눈앞은 애초부터 벗어난 적이 없고 돈은 잡으려고 취하려고 해도 애초부터 잃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앞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눈앞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비워지면 확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도에 통달한다면은 허공과 같이 텅 비고 탁 트일 것이니 그건 뭐냐면 그렇게 되는 방법은 나란 존재감 실체감이 확 개원해 이제 비워지면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방법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 여긴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어요. 눈앞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걸 따질 수가 없는 게 옳고 그름도 눈앞에서 벌어진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인연 따라 드러난 현상. 이건 애초부터 옳고 그름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와 확 개합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한다면 그거는 내가 안다 모른다 이게 여전히 깔려 있거든.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있다니까. 거기다 살림살이 잡고서 사람들이 날 존경해 주길 바라고
나한테 뭐 공양이 들어오길 바라고 내가 드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라고 여전히 그게 있어요. 그 근원에 내가 완전히 탁 부서지면 이건 진짜 말하자면 허공과 같이 탁 개합하는 걸 뜻해요. 그러면은 인연에 자유롭게 상응하는 거지. 그 어느 데에도 걸리는 법 없이. 그것을 제가 이제 중생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생놀이. 그래서 제가 무문스님의 개송을 이 평상시도에 대해서 송에 관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제 이 송을 제가 좋아해요. 저 여기 다른 걸 썼는데 그건 아니고 무문스님의 송을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도에 관해서 봄에는 갖가지 꽃, 가을에는 달, 여름에는 맑은 바람, 겨울 눈이라. 마음에 걸림없이 함가롭다면 이야말로 사람의 호시절이라. 이 개송 좀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와 이제 성향이 잘 맞아서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눈앞이 온전하게 익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안정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만 안정되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에서 확 빠져나오면서 전체가 그 모든 인연 경계와 대상으로서 순간으로서 모두 다 온전하게 구현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하는 어떤 시적인 순간인 거예요. 봄에는 꽃이 핀다겠잖아. 그럼 꽃 냄새 맡아야지. 가을에는 달이 뜬다겠잖아. 그럼 달 구경 가야지. 보름달 구경 얼마나 좋아. 여름에는 맑은 바람이잖아요. 맑은 바람엔 뭐 하겠어요? 산에 갔다 와서 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시냇물에 이게 멀고 씻을 거 아니야. 씻으면은 맑은 바람이 확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겨울엔 눈이요. 눈 오면 뭐 하겠어요? 눈사람 만들어야지. 애초부터 잘못된 바가 없던 것이고 부족한 바도 없었고 그 모든 인연 경계들이 다 제대로 구현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꽃은 냄새 맡는 것이고 달은 구경하는 것이고 맑은 바람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겨울 눈으로 눈사람 만드는 거야. 그 인연법들을 나란 어떤 통로를 이용해서 이걸 써먹으면서 이렇게 드러난 경계들을 자유롭게 부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중생의 삶인 거예요. 마음에 걸림없이 한가롭다면 내가 무엇을 한다, 만다, 안다, 모른다, 시다, 비다 이런 분별 생사심에 걸리지 않고 나란 실체감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이야말로 사람의 호시절이라고 하는데 사람만의 호시절이 있겠어요? 전체의 호시절이요. 그 모두의 호시절인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이미 처음부터 온전하게 호시절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확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뭐 공부 얘기와 함께 제가 뭐 일반적으로 계속 하던 얘기였지만은 용성스님 선답에서 화가원의 도리가 만발하니 화장세계로다. 제가 아까 전에 뭐 무문스님 송 얘기했지만 이게 화장세계 아니겠어요? 화가원에 거기에 배꽃이 피면 화장세계인가? 까마귀가 깍깍해도 화장세계고 저 구름이 슬쩍 지나가도 화장세계고 저 날벌레들이 날벌레들이 저 문에서 탁탁탁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도 화장세계인 거예요. 이게 법의 모습으로 확연하게 보고 듣고 해야 돼요. 진리는 어디서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눈앞에서 구현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꽉 눈을 감고 있으면은 눈앞으로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아마 용성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법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